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철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잖아요. 얘가 철없이 행동한 거 정말 혼나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사돈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맞추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다 빼버릴 거예요.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정부로 소개한 며느리와는 이제 평생 안 보고 살겠습니다. 사돈도 할 말 없으시잖아요? 그게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야단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죠. 그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말이 늦은 손주 핑계로 본인은 경제활동도 안 하면서 얼마나 돈을 헤프게 써댔는지 아세요? 사돈,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그 집 귀한 딸 씀씀이 메꾸느라 우리 아들은 눈앞이 핑핑 돌도록 일했다고요. 며느리의 부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곧장 실행에 옮겨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5억 가까이 보태준 집을 싹 빼버렸습니다. 결심을 한 이상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김혜숙 씨는 67세로 30대의 아들 며느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래 며느리가 이렇게 씀씀이가 헤프고 허영심이 심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결혼할 당시 멀쩡한 직장을 갖고 있었고 쭉 경제활동을 같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로서는 딱히 걸리는 게 없었고 아들 부부가 착실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지방대를 나와 서울에 있는 대형 영어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김 씨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거기 급여도 많고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니? 일이 힘들어? 그러자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일하면 몸이 힘들어지니까요. 부부 둘이서 충분히 상의했다고 하니 김 씨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후 며느리는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았다는 것은 직장을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완벽하게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곳곳을 관리했습니다. 정말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았고 늘 집을 번쩍번쩍하게 유지했습니다. 이후에 며느리가 디스크가 심해서 잠시 쉴 때 김 씨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 집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프다면서 김 씨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물건이 바뀔 때마다 바로 쫓아왔고 다소 지나칠 정도로 깔끔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먼지 제거하셨으면 창문은 얼른 닫아주셔야 돼요. 애기 감기 걸리거든요. 게다가 요새 공기도 안 좋아서 오래 열어두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닦을게요. 아이고, 알았다. 그리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너 몸도 안 좋다면서 좀 쉬어라. 누가 그렇게 네 입맛에 맞게 다 해줄 수 있겠니?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 안 돼요, 어머니. 애들은 진짜 환경이 중요해요. 진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프고 병원 다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이해를 해보자면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김 씨 주변에 며느리를 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진짜 너무 게을러서 아들 집 갈 때마다 속 터져서 화가 나.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지 자식들 키우는데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왜 그러고 사나 몰라. 아이고 진짜? 누구건 치우고 살아야지. 그럼 아들이라도 치우게 하던가. 이러니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아들놈도 똑같이 퍼져 있고 하여간 얘네 집만 가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아. 기침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도 자기네 며느리처럼 차라리 병적으로 깨끗한 게 낫지. 김 씨는 결국 그런대로 며느리를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는 해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완벽한 걸 추구하는 성향은 단순히 집의 청결도라든지 위생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발달이나 성적,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 등 모든 것에서 다 완벽하길 바라더군요. 이쯤에서 고백해보자면 김 씨네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게 될 신혼집은 5억대인데 여기에 김 씨가 해준 것만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대출받고 뭘 또 얹어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난 이후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늦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며느리는 매우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 치료 기관부터 시작해서 다닐 수 있는 센터는 다 알아보려고 해요. 이런 건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어린 손주가 벌써부터 엄마 손을 잡고 한 달 몇십만 원씩 하는 기관을 다닌다니 어린이집도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학군이 괜찮은 곳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건 아닌지 듣자마자 엄두가 안 났습니다. 뭐라고? 2억 5천은 더 있어야 해? 그 돈을 어디서 대냐? 어머니, 사실 그것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친정에서도 조금 돈을 빌려올 예정이에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준이 때문에 저희도 어렵게 결정한 거예요. 이 말에 난감하면서도 김 씨에게는 아예 선택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작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김 씨와 남편이 함께 살던 집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면서 김 씨는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현재 세를 주고 있었고 김 씨는 매달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였지만 김 씨는 노후를 위해 이 아파트를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요청을 들었으니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면 손주의 발달이 늦다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아파트를 팔면 김 씨의 노후 자금이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아들도 김 씨에게 동일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도 최대한 미뤄보려고 생각했는데 애를 생각하면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엄마 말대로 애가 지금 말도 듣고 어쩌고 한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다닐 만한 센터도 없고 학군도 안 좋거든요. 오래오래 살 생각하고 좋은 곳에서 키우는 게 차라리 이게 더 낭비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럼 네 엄마는 어떡하냐? 거기 나오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말이야. 엄마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엄마가 지금 나이에 어딜 가서 일해서 그만한 돈을 유지할 수 있겠어? 나 고민은 해보겠는데 그냥 주기는 힘들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시면 갚아나가도록 할게요. 차용증이라도 써서 빌리는 형태로 할게요. 저도 절대 그냥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은행 이자 내면서 갚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께 요청드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 씨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과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김 씨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2억 5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아들 가족은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며느리가 새로 이사한 집을 자랑하며 집들이를 했고 주변 환경과 집 평수를 보니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까지 아이 생각해서 했다는 인테리어에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씨는 다소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는데 며느리는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를 새로 구매한 것입니다. 예, 니네 차를 새로 뽑은 거야? 이거 차 내부가 되게 비싸 보이는데. 나는 이런 거 잘 모른다만 혹시 이거 외제차 아니냐? 아, 네, 어머님. 이번에 차 계약금으로 친정에서도 5천만 원을 보태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꿨어요. 뭐라고? 니네 친정에서 준 돈 5천만 원을 그냥 갖고 있을 정도면 차라리 그걸 집값에 더 보태고 내가 보태준 2억 5천에서 빼줬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여유가 없는데도 니들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그런데 이때 며느리는 다소 기분이 나쁜 듯 또 따박따박 이유를 달아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거 그냥 괜히 바꾼 거 아니고요. 준이 위해서 바꾼 거예요. 이제 새로 이사 와서 차 타고 다닐 일은 더 많고 언어 치료 받으러 센터도 다니고 기관들도 다녀야 하는데 애 생각해서 안전 때문에 오래 타려고 이렇게 큰 차로 바꾼 거예요. 김 씨는 이때 그만 입을 다물까 했지만 도통분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한 5천만 원 하는 차라고? 며느리는 여기서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그게 5천만 원으로는 모자라고 2천만 원 더 대출받아서 샀어요. 아무래도 애 생각하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어서. 아이고, 뭐야, 거기서 대출을 또 받았다고? 내가 빌려준 돈도 갚아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한 지출 아니야? 씀씀이가 너무 해픈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며느리도 화가 났던지 표정이 확 굳어져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저 좋자고, 저 신나자고 차를 새로 뽑고 이사 다니고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준이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알아보느라 머리 아프고 엄청 속 썩는 중이에요. 웬만큼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꾸 하나하나 뭐라 하시니 너무 속상하네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한 번에 지출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 거야. 다들 형편껏 해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사면서 자식 키우는 건 아니잖냐? 여기서 며느리는 더 뭐라고 따지려고 하다 씩씩거리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공기 안에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김 씨와 며느리는 이후로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김 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듯했고 김 씨도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분위기 중에 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떤지 아는데. 평생 아껴쓰며 살아온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애엄마가 마음에 안 들겠지. 그래도 이 사람 말 맞다나. 애 안전을 위해서 차를 바꾼 거잖아.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기분 좀 풀어줘, 엄마.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속으로는 찜찜했지만 결국 기분을 풀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번만 넘어가겠다. 더 내색하지 않을게.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뚜렷하게 화해라든지 어떤 말이 오가지 않은 상태로 김 씨와 며느리는 다시 오며 가며 손주를 보고 평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나 며느리는 김 씨에게 부탁이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집에서 엄마들 모임을 할 건데 음식 준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정보도 좀 나누고 하려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 씨는 그렇게 썩 내키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뭐 도와주면 되냐? 간단한 음식 몇 가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면 제가 더 신경 안 쓰고 모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야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 알겠다. 근데 어디 엄마들이냐? 아, 이 동네 사는 엄마들이에요. 여기 커뮤니티에서 만났는데 인맥을 좀 만들어두려고요. 우리는 이사와서 여기 주변도 잘 모르고 어린이집도 간신히 보내게 되었어요. 여기서 학교까지 쭉 다닐 거고 학원이나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엄마들 초대했어요. 요즘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다니 김 씨가 아들을 키울 무렵 주변 엄마들이라고는 그 동네 빌라나 연립 사람들밖에 몰랐는데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며느리가 적어준 대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고 명절 때도 가족들이 곧잘 먹는 음식을 자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의 부탁에 따라 김밥과 잡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손주를 돌보면서도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와 김밥은 늘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며느리가 특별히 부탁한 만큼 재료들도 성의 있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모임은 다들 밥 먹을 시간에 만나서 간단히 식사만 하려고요. 어머니가 해주신 김밥이랑 잡채에 제가 새로 만두국 하나 끓여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요리야 워낙 맛있으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며느리는 김 씨의 요리를 칭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묘하게 기분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생각해보니 손주와 손주의 친구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이고 나름 보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모임 당일 김 씨는 아들 부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손자를 돌봤습니다.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김밥과 잡채였지만 평소 같지 않게 더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니 힘이 더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며느리는 이날 김 씨에게 오전 11시까지만 준비해주고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준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기저귀에 실례를 해버리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이 상황을 말하려 했지만 이미 집안일과 모임 준비로 바쁘게 집을 드나드는 며느리에게 손주가 우는 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가 손주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요 녀석. 그래, 할미가 간다. 울지 말고. 기분이 안 좋구나. 금방 씻기고 갈아입혀줄게. 아직 잡채 덜 묻혔는데 정신이 없네. 이거 원. 손주가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자연스럽게 김 씨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엄마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즈음 김 씨는 아직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11시까지 준비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손주를 돌보느라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김 씨는 서둘러 손주를 재우고 나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들어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는 아주 다급하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 계셨어요? 제가 11시까지만 보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준이가 기저귀에 실수를 해가지고 옷이 다 젖은 거야. 애 씻기고 옷도 세탁기에 넣고 좀 전에 돌렸고 이제 막 잡채까지 다 묻혀서 올려놨어. 이따가 네가 빨래만 건져서. 그런데 이때 며느리가 말을 황급히 끊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됐고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준이 자는 거 보고 나왔는데 그새 깨서 나왔나 봐요. 아무튼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며느리는 어떻게든 김 씨를 빠르게 내보내려는 눈치였고 김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다소 무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이렇게 늦어진 건데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졌던 김 씨는 허둥지둥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집안으로 며느리가 초대한 애엄마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며느리와 김 씨와 엄마들이 마주서게 되었고 그중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 엄마.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어머, 근데 이분은 친정어머니신가 보다. 그쵸? 그러면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김 씨는 이때 어색하게 웃으며 준이 할머니라고 소개를 하려던 차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황급히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 며느리는 자기 딴에 뭔가 모면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지만 일부러 작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김 씨 귀에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이모님이세요. 이 말에 김 씨는 눈이 번쩍 뜨였고 너무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박할 새도 없이 며느리는 손님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잘 오셨어요. 어머, 실제로 뵈니까 더 미인이시다.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예쁜가 봐요. 자, 이제 얼른 들어오세요. 음식 다 준비해놨어요. 김 씨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모님이라니. 아무리 이 동네가 고급스럽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지만 자신을 마치 고용된 가정부인 것처럼 호칭을 하다니 해도 이건 너무 바보 취급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도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은근하게 재촉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보세요. 며느리의 이런 말투조차도 마치 일해주러 온 사람을 내보내는 태도였고 그저 며느리 안중에는 저 새침해 보이고 고급스런 차림을 한 애엄마들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가 생각할 때 머리로는 당장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르던 김 씨는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왜 얼른 안 가시냐고 은연중에 재촉하는 며느리를 보니 시어머니인 자신을 창피해하는 건지 왜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건지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멈춰서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니? 나더러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김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난감한 얼굴로 김 씨의 눈을 마주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상황이 좀 그래서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은 자리 좀 피해주세요. 그러면서 김 씨의 등을 살짝 밀며 자리에서 물러나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그 몸짓에 당황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그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손을 쳐내고 며느리에게 되물었습니다. 얘, 너 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불러? 내가 왜 이모야? 뭐 일하는 가정부로 왔냐? 네 시엠이고 우리 손주준이 할머니로 온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난다는 듯 그러면서도 억지로 웃으면서 따박따박 대답했습니다. 아우, 어머니.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게 제가 일찍 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다 중요한 인맥들이에요. 저 정말 속타기 왜 그러세요? 김 씨는 그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도 하고 돌봐주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방해물로 취급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안 그래도 한껏 서러움에 차 있는 김 씨에게 또 다른 애엄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준이 엄마, 아니다. 이모님, 여기 물 좀 주세요. 정수기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며느리가 김 씨를 이모님이라고 소개한 탓에 초대받아 온 애엄마도 똑같이 이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을 며느리가 읽었던지 잽싸게 나섰습니다. 아, 저기, 제가 드릴게요. 제가 물 드리면 되죠. 들어가 계세요. 저기, 이모님은 가실 시간이라서. 그때 김 씨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누가 네 이모야? 누가 네 이모냐고? 김 씨의 폭발에 앞에 서 있던 며느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애엄마들까지 모두 기겁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애엄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아니, 준이 엄마가 그렇게 소개를 해서요. 왜 그러세요? 그러나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나 준이 할머니예요. 이모가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우리 손주 할머니라고. 준이 애미 너는 네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만들면 좋냐? 뭐 그렇게 대단스러운 모임들을 한다고 시애미를 갖다가 가정부 취급하면서 하하호호 웃어대고 그러고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삶은 문어처럼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뒤쪽의 애엄마들도 놀랐는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며 그들 역시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중 한 엄마가 조용히 걸어나와 며느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준이 엄마,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나 본데. 우리는 먼저 가볼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 그 말을 듣자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엄마들은 한 8명쯤 되어 보였는데 모두가 김 씨와 며느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은 신발을 신고 현관 쪽으로 몰려갔고 며느리는 그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안 해요, 괜찮아요. 아무 일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다들. 좀 더 있다 가세요. 며느리는 급히 현관 쪽으로 뛰어나가 엄마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듯 신발을 신으며 서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자. 오늘은 이만 갈게. 그래. 나중에 연락해. 엄마들은 격려의 말을 남기며 재빨리 신발을 신고는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현관에 서서 굳어버린 표정으로 엄마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다음에 봬요. 말끝을 흐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차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충격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모두 나가고 난 뒤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어요. 진짜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 김 씨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촌스러워? 너 말 다 했냐 지금? 아니, 제가 오늘 일찍 음식만 해주고 가시면 된다지 않았어요? 왜 이 시간까지 계셔서 이 난리를 치세요? 제가 이 모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가 알기나 하세요? 며느리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멀쩡한 시애미를 가정부 취급하고 저 잘났다는 애엄마들 앞에서 나를 이모라고 불러대는데 그럼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야? 네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냐?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좌우지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망신이 어딨냐고요. 어머니 때문에 여기서 또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야, 이런 걸로 얼굴 들고 못 살 걱정할 거면 다 그만둬. 보자 하니까 허파의 바람이 작작 들었어야지 기고만장해가지고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질 때냐?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뭐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김 씨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오늘 망신당한 일만 생각하는 건지 얼굴을 감싸쥐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다 그만하고 싶다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악에 받친 얼굴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주방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김밥과 잡채가 그대로 싱크대 한쪽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수 준비한 음식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자 김 씨는 말할 수 없이 서럽고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작 이런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 집도 해주고 모임한다 해서 음식도 해다주고 손주도 봐주고 했던 거구나. 김 씨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며느리의 악쓰는 얼굴을 보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한 공간에 며느리와 나란히 발붙이고 서 있는 것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김 씨는 주방을 빠져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여전히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은 김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니 아들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그 얘기 이 사람한테 들었어. 나더러 오늘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긴 하냐고 빽빽거리더라. 근데 애지간하면 나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 엄마를 이모님이라고 소개했다며? 거기서 입이 떨어지지를 않더라 엄마. 나도 듣고 너무 황당했어. 그래, 엄마가 아주 아까 완전히 하늘이 노래져서 아주 폭발을 했어. 살다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게다가 네 마누라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 아주 도끼 눈을 뜨고 나한테 대들더라. 아들은 여기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나더러 이혼했으면 한대. 이때 김 씨는 심장이 훅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아들 부부를 결혼시킨 일에 곱디 고운 손주가 태어난 일에 우리 가정에서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야? 걔가 너더러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래 엄마,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나도 그간 많이 참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가정부 취급을 하냐,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말이야. 근데 듣지를 않고 어쩜 그렇게 지밖에 모르는지 자기는 이제 다 지쳤대. 이 동네에서 살기도 싫고 그냥 이혼하고 싶대. 김 씨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한참 있는 동안 아들이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나도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기, 나 엄마한테 비밀로 했었지만 그간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 애 엄마의 요구도 많아지고 엄마한테 갚을 돈도 있고 내 월급만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뭐야? 배달 일을 했다고? 아니 너 퇴근이 7시인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걸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같이 나가는 애가. 그럼 어떡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주말에도 꼬박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평일 저녁에도 집에 오자마자 나가고 진짜 요즘은 회사에서도 졸고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김 씨는 너무 놀라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애 앞으로 들어가는 센터 교육 비용이며 이 사람이 엄마들 만나고 다니는 돈이며 애한테 입히는 백화점 옷이며 그동안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정말 안 되겠어. 이혼 소리까지 들으니 나도 이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 세상에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배달일까지 해가며 돈을 벌었다니?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김 씨는 아들의 고충을 몰랐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마음이 복잡해졌고 아무래도 결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너나 나는 이제는 다 못해 먹겠다. 네 마누라 하는 꼴 보니 그냥 이 집안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지 혼자 쓰러지면 상관없는데 왜 너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 지경을 만드는 거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 이혼하겠다면 말리지 않아. 아니, 나서서 도와줄 생각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혹시라도 그냥 또 덮어두고 며느리랑 계속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속 터져서 이제 너랑도 못 보고 살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듣고도 나는 못 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들은 이혼이 한층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 실감났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제는 니들이 이혼을 하든 계속 같이 살든 나는 그 집 빼고 돈 돌려받을 거다. 그 뒤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건 그냥 모든 게 다 잘못됐어? 그러자 아들은 잠시 고민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도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야. 이혼이 맞다고 생각해. 이대로는 다 망해.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김 씨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건지 그 다음날 저녁 며느리가 뒤늦게 울며 불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기, 이혼은 진짜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좀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 저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김 씨는 문을 열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해? 네가 이혼하고 싶다며? 그럼 하면 되지. 집도 다 내놓고 싹 다 정리하고 그간 니들 집에 들어갔던 돈 다 빼서 내놔. 그거 말고 나는 할 얘기 없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준이 생각해서 최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과했어요. 죄송해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너 자꾸 네 자식 핑계대는 버릇 좀 고쳐라. 그게 어디 네 욕심이지 진짜 준이를 위한 거야? 나한테 애는 맡겨두고 그렇게 애엄마들 비위 맞추러 돌아다닐 때는 언제고. 그리고 너 이혼이라는 소리 잘도 나불대더니 집 빼라고 하니까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쏜살같이 쫓아온 거 아니냐? 며느리는 김 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잔머리도 굴리지 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빼고 재산도 나눌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키우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내 손주 데려가서 키울 거야. 네 남편도 이제 너랑 더는 살기 싫다더라. 나는 걔가 밤에 배달까지 뛰면서 분에 넘치는 생활비 쓰는 줄은 정말 몰랐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이랑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정말 이번만 화를 거두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그러나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됐어. 생판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시애미를 가정부로 소개하던 그 패기는 어디 갔냐? 네가 이미 나를 남이라고 소개했잖냐? 나도 그래서 너랑 이제 남남이라고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나가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헌데 그렇게 세게 나오면서 이혼을 불사하겠다느니 다 어머니 탓이라더니 길길이 날뛰며 따질 땐 언제고 며느리는 어지간히 이혼하기 싫었나 봅니다. 그날 밤 늦게 처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 결혼시킨 일에 처음으로 사돈과 통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철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잖아요. 얘가 철없이 행동한 거 정말 혼나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사돈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맞추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터였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다 빼버릴 겁니다. 그동안 저를 가정부처럼 부려먹던 며느리와는 이제 평생 안 보고 살겠습니다. 게다가 손주 핑계로 본인은 경제활동도 안 하면서 얼마나 돈을 헤프게 써댔는지 아세요? 사돈,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그 집 귀한 딸 씀씀이 메꾸느라 애가 눈앞이 핑핑 돌도록 일했다고요. 사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곧장 실행에 옮겨 집을 싹 빼버렸습니다. 결심을 한 이상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처가는 점점 쩔쩔매기 시작했고 며느리 전화를 차단해 나선지 사돈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참아주시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서방에게도 우리 쪽에서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 마음 좀 전달해 주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돈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 일에 나설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처가는 빚을 내서 아들 부부에게 더 지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아들 부부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아들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아들은 그럭저럭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나도 이혼하자고 서류까지 만들어서 내밀었어. 정말 한 이틀 밤을 붙들고 울더라고. 자기는 준이랑 떨어져서 못 산대. 다 자기 잘못이래. 지금 같은 학군단지 아니어도 괜찮다. 작은 집이어도 된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기왕 이 사람이랑 살 거면 2번 다시 그 앞전에 고생은 하고 싶지가 않거든. 당신이 돈 벌어오면 나도 그거 믿고 결혼생활 유지하고 살겠다고 했어. 나 지금 배달일에 주말까지 움직이느라 쉬지도 못하고 골병 들고 이러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했거든. 아이고 속상해.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는데? 알겠대. 당장 일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어. 월급 받는 대로 싹 다 나한테 넘기고 가계부 같이 쓰고 검사하기로 했어. 우선은 그게 합의본 내용이야. 나는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어. 김 씨는 묵묵히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아직 말도 더딘데 그렇게 어린이집 보내놓고도 옴짝달싹을 못하더니 어쩔 생각이래. 준이는 장모님이 봐주시기로 했어. 일단 어린이집 보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해. 내가 엄마 쪽은 아예 얼씬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거든. 비로소 김 씨는 여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 뭐가 어찌되던 어떻게든 살아가 봐라. 뭘 해도 그전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렇게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아들과 손주만 김 씨의 집에 찾아왔고 며느리와는 명절과 그 어떤 경조사에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돈 쪽에서 매번 감사하다면서 명절에 과일 세트 같은 것을 보내오고 있고 그냥 받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언어 발달 상태는 어린이집을 2년 정도 다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말이 터졌고 지금은 또래들과 무난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치료가 되었는데 며느리가 엄청난 돈을 써가며 날이 선 상태로 아들과 자신을 휘둘렀던 사실을 생각하면 김 씨는 좀처럼 원망이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손주와 아들만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잘 챙기며 살아갈 예정입니다.